내가 지금 유튜브 내 채널을 좀 보니까는 니네가 수업 시간이 좀 10분밖에 안 되는 거에는 좋아요를 많이 누르더라. 잡소리 좀 줄이고서 수업 시간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고려의 왕들의 초기 왕들의 주요 업적들입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안하기는 한데 다 알아야 돼요. 태조, 광종, 성종 이 셋 중에 한 명은 수능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음, 먼저 태조 왕건이죠. 왕건은 호족 세력들을 포용을 해서 고려를 통일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 여러 정책들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왕시성을 줍니다. 왕시성을 하사하죠. 그리고 특히 결혼 정책을 통해서 자기 부인 29명을 둬가지고 29명의 아버지들이 다 호족들이야. 그래서 호족들의 딸들하고 전부 다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예 가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가족.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말 안 듣는 호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호족의 아들들을 인질로 데려옵니다. 자기가 기인입니다. 기인. 인질이라는 뜻입니다. 인질로 데려와서 평소에는 가르치다가 아빠가 반란 일으키면은 이 아들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그런 이제 제도가 기인 제도였었고, 사심과는 호족들 중에서 이 아까도 봤지만은 호족들은 각 지역에 자기 구역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각 지역 잠깐만 지도가 어디 갔지? 각 지역에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왕건말을 요 지역 예를 들어서 신라의 당시 호족이 있었어요. 신라 호족. 신라 호족은 신라 왕이었었겠죠. 원래는 신라 왕이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신라 호족이 있었는데 여기 원래 신라 백성들은 왕건 말보다는 요 신라 왕 말을 더 잘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신라 왕을 아예 그냥 이 지역에 관리로 임명을 하고 네가 여기는 약간 마음대로 좀 다스려봐. 마음대로라기보다는 얘한테 약간 권한을 준 거야. 요 지역을 통치하게끔 요 지역을 통치하게끔 권한을 줬던 관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심관이라고 합니다. 사심관. 신라 왕이었던 김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김부. 이 진성령은 완전히 고려가 통일될 때쯤엔 죽었었고 김부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신라 사심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신라 사심관. 그리고 여기 뭐 강릉 사심관은 여기 김씨 집안한테 다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을 자기 왕건인 자기 말보다는 요 지역의 호족들한테 맡겨가지고 통치를 시켰던 제도를 사심관 제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금 좀 줄여주고 후니오 10조라고 하는 유언을 남겨서 후세 왕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지켜라라고 강조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후니오 10조 내용이 있나? 후니오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당시 고려는 나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였었기 때문에 고구려 똑같은 말이야. 당시에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고려 줄임말 고구려야. 그래서 고려는 초반부의 영토가 요만큼이었기 때문에 옛날 고구려의 이만큼 되는 큰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항상 북쪽으로 올라가려는 북진 정책을 추진을 했었고 당시 원래 고구려의 수도였었던 평양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평양을 두 번째 수도인 서경으로 둠으로써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제2의 수도로 항상 중요시했었다. 그래서 청천강 유역까지 영토를 장악을 해서 여기 발해 유민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여기 위에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된다. 여기가 왕건 때 확장했던 영토 지방이야. 여기 고려 태조 후의 복진 영토라고 나오죠. 그랬었는데 왕건 때까지는 나라가 잘 굴러갔어요. 왕건 때까지는 나라가 잘 굴러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 갔어? 태조 왕건이 죽은 다음에 왕건이 부인이 29명이기 때문에 왕자들이 되게 많았었겠죠. 왕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많은 왕자들이 서로 저마다 뭘 하고 싶었을까? 자기들이 다 왕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요게 문제가 돼가지고 태조 왕건의 다음 왕이었던 이대왕은 병 걸려서 죽었다고 나오는데 아마 암살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왕자들한테. 예, 정종도 약간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서 4대 왕이었던 광종이 왕위에 오르자 이 광종은 자기가
왕이 오르자마자 죽지 않는 게 제일 큰 목표겠죠. 죽지 않는 게 제일 큰 목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옛날 왕들은 계속 다른 왕자들한테 시달리다가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반항하지 않도록, 다른 왕자들이 반항하지 않도록, 즉 지방에 있었던 호족들의 손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호족들의 손자들, 호족들의 딸이 태조의 왕건의 부인이었었다 그랬었죠. 그래서 호족들의 손자인 이 사람들이 반항하지 않도록 호족들의 힘을 찍어 누르는데 굉장히 광종은 집중합니다. 그래서 공신과 호족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비 안건법. 노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호족들이 불법으로 노비로 만든 사람들은 다 풀어줘 버려요. 그래서 호족의 경제적인 기반과 얘네 노비들 가지고 이제 반란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기반까지 약화시키는 이중 효과를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노비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 되니까 이때부터는 세금을 내서 국가 재정까지 확충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호족들을 이제 멀리하면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관리들을 등용하기 위한 시험제도, 무슨 시험제도가 실시가 될까? 이때부터 과거제도가 실시가 되죠. 과거는 유교 과목을 통해서 새로운 신진 세력을 등용을 했고 호족들을 멀리하는 제도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왕 밑에 관리들을 크고 작은 순서에 따라서 관리들의 크고 작은 이제 등급에 따라서 공복을 또 새롭게 제정을 합니다. 고려의 공복은 우리 공복 옛날에 배웠었죠. 삼국중앙집권할 때 고려의 공복은 요 색깔이야, 이 색깔. 여기 뭐야, 보라색? 얘네가 제일 높은 애들이야. 그 다음에 녹색이 이제 제일 낮은 애들. 그렇게 해서 왕건 때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그냥 딱 죽여버렸어. 호족들은. 호족들은 죽여버리고 왕자들도 죽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충돌들이 많았었는데 그 다음 왕이었던 성종 때는 이때 약간 강화된 왕권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호족들하고 약간 좀 화합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특히 성종은 즉위하자마자 관리들을 비롯해서 여러 신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내가 좀 신하들하고 이제 잘 지내보고 싶은데 옛날 광종 때처럼 다 죽이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신하들하고 좀 잘 지내보고 싶은데 너네가 원하는 걸 건의해봐 라고 해서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총 28가지의 조항을 건의문을 올립니다. 이걸 시무 28조라고 합니다. 시무 28조. 최승로는 여기서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은 전하라고 하기보다 폐하라고 해야 되겠죠. 폐하. 이때는 황제 국가였기 때문에 전하라고 하면은 안 됨. 전하는 왕한테 부르는 칭호고 폐하는 황제한테 부르는 칭호. 그래서 폐하. 정치를 할 때는 유교의 바탕을 둔 통치를 해야 됩니다. 유교적인 통치를 해야 됩니다. 유교에서는 왕이 통치를 할 때 제일 최고의 왕을 어떤 왕으로 치냐면은 인자한 왕을 최고로 칠까요? 아니면 무섭고 포악한 왕을 최고로 칠까요? 신하들을 다 무섭게 죽이는 왕, 광종 같은 왕을 원할까요? 아니면 세종대왕처럼 인자한 왕을 원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인자한 왕을 원하겠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런 인자한 왕을 최고의 왕으로 봐. 그래서 전하, 앞으로 성종, 그러니까 전하가 통치를 할 때는 유교적인 왕이 되어야 됩니다. 유교적인 왕. 인자한 왕이 되세요. 라고 하는 건의문을 28개를 올립니다. 28개를. 여기 시무 28조가 37페이지에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신하를 예로서 대우고 할 때, 그러니까 신하를 대할 때 무섭게 하지 말고 좀 인자하게 대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하는 충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최승로가 또 하나 강조하는 거는 당시 그러면은 무섭게 안 하면 지방의 호족이 날뛸 수 있잖아. 지방의 호족이 날뛸 수 있기 때문에 이 호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지방관, 즉 수령이라고 하는 지방관을 나누어서 지방에 다 보내가지고 지방에서 날뛰는 호족들을 살펴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방관 파견을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각 지방에 12개의 주요 지점인 12목을 설치해가지고 여기다가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은 여기 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광주목, 충주목, 청주목, 상주목 등등 요 목을 12개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방관을 파견을 한다. 이거는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이성육부라고 하는 정치적인 관청을 설치합니다. 요거는 발해 시대 얘기할 때 배웠었어요. 원래는 삼성육부였는데 고려에선 줄여가지고 이성육부라고 합니다. 요게 핵심적인 관청이에요. 이성육부. 요걸 만들고 국자감 향교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국자감은 고려의 대학교, 그다음에 향교는 중고등학교, 지방에 있었던 중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국자감, 외우기 어려우면 거꾸로 감 잡고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냥 빨리 끝내면 좋아하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는 초기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배웠었고, 여기 밑에까지만 봅시다. 중앙통치체제는 삼성육부라고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죠. 삼성육부. 삼성육부는 발해를 배울 때 같이 배웠었습니다. 발해를 배웠을 때. 발해에 삼성육부 제도를 같이 배웠었죠. 원래는 중국의 제도였었고, 이거를 발해가 자기들의 개성에 맞게끔 좀 이름도 바꿔가면서 수용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고려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줄입니다.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버려가지고 중서문화성으로 바꿔요. 중국의 청와대 제도라고 그랬었어. 상서성에는 이후 예병 형고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중국의 관청인 중추원, 어사대, 3사라는 걸 들여오는데 다 중국에서 따온 제도이지만은 오리지널 한국식 제도인 여기 도병마사랑 식목도감도 있었습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그래서 중국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수용을 하면 하겠고, 중국 송나라의 제도인 중추원, 어사대, 3사를 수용하기도 했지만은 고려의 실정에 맞게 개편해가지고 운영을 했던 제도, 특히 이성으로 줄였고 여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고려의 오리지널 제도를 집어넣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두 개는 고려의 오리지널 제도였었다. 그래서 각 관청별로 좀 역할을 보면은 먼저 이성육부의 최고 관청은 중서문화성입니다. 요게 짱이야. 여기에 이제 왕 다음에 국무총리가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뭔가를 결정을 하면은 여기에다가 시키는 거야. 상서성에다가 야 해라고 하면 6개 부서에서 나눠가지고 하는 거야. 여기가 최고관서,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관서이고, 얘네 육부랑 상서성은 뭔가를 집행하는 역할을 해줘.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행. 자, 이성육부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었고, 아니다. 이걸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추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주로 무슨 역할을 했었냐면은 군사 기밀을 담당하거나 왕 명령을 밖에다가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서 왕한테 이제 다시 알려주는 왕명을 출납하는 역할입니다. 왕명 출납이라는 거는 왕의 명령을 바깥에 내보내거나 신하들의 의견을 왕한테 알려주는,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어사대라고 하는 관청.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중국 당나라 제도,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중국 송나라 제도입니다. 어사대는 이름만 보면 알겠죠? 암행어사처럼 감찰하는 관청이야. 감찰, 어사대. 그 다음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은 3사. 3사는 돈 관리하는 기관, 돈 관리하는 관청이었었고, 이 중에서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간이라고 하는 제도가 좀 중요한데, 대간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은 어사대의 관리들이야. 요 어사대의 관리들이랑 중서문화성의 낭사라고 하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낭사라고 하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다음에 어사대, 얘네들을 일컬어서 합쳐가지고 대간이라고 합니다. 얘네 대간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왕의 잘못을 논하거나, 전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거나, 잘못된 왕명을 무시해, 돌려보내. 전하,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왕이 누군가를 임명할 때 혹은 왕이 법률을 바꿀 때 동의할 수 있어. 전하, 쟤는 싸가지가 없어서 임명하면 안 돼요. 전하, 이 법률은 안 좋은 법이니까 하면 안 돼요. 즉 계속해서 왕한테 뭐 하는 애들이야? 찬성하는 애들이야? 반대하는 애들이야? 즉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대간이라는 제도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 시대라고 해서 누구 마음대로 지멋대로 할 수 없었다. 왕 멋대로, 그러니까 혼자 하는 정치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혼자서 지 맘대로 하는 정치를 독재라고 하죠. 그 독재를 못하게끔 했던 제도가 바로 대간, 즉 민주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적인 특징.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간의 간쟁, 봉박, 서경은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적인 장치니까는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간쟁, 봉박, 서경. 그 다음에 너무 다영광편이네. 역시 미안하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안 끝난다 야. 15분 빨리 끝내줄게.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고려에만 있는 독자적인 관청이라고 했었죠. 여기에 모이는 애들은 뭐냐면은 주로 여기 보이면은 제신과 추밀이라고 하는 관리들이야. 제신은 여기 중서문화성의 관리들, 그리고 추밀은 중추원의 관리들 중에서도 좀 상급 관리, 그러니까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상급 관리인 제신과 추밀만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회의를 했던 관청이야, 회의. 그래서 주로 어떤 문제를 회의를 했냐면은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회의를 했었고, 식목도감은 법을 만들었던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회의 관청은 좀 높은 사람들만 모여서 있었던 회의 관청,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제가회의, 정삼회의, 화백회의처럼 귀족들만 모여가지고 했었던 회의이기 때문에 그 전통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회의체의 그런 관습은 나중에 조선시대 때까지도 이어져요. 그래서 이런 회의가 활성화됐다는 거는 이것도 약간 민주주의적인 거죠. 회의가 활성화됐다. 왕이 지 맘대로 했다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병마사 식목도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끝.